목욕탕 주인 할머니의 52억 반전. 900만 원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하고 대답했을 때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온 건 한숨이었습니다. 깊고 무겁고 마치 짐스러운 것을 떠안은 사람의 한숨. 어머니, 요즘 병원들이 다 그래요. 과잉진료로 돈 벌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당장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안 그러면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고. 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과잉진료라고 했습니다. 엄마, 저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요. 치킨집 3군데 돌리는 것도 힘들고.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해 보였지만 제 가슴속은 겨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제주도 어느 특급 호텔 수영장. 샴페인 잔을 든 며느리의 환한 웃음. 그리고 해시태그. 힐링, 럭셔리, 1박에 150만 원의 행복. 화면을 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때 전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전 이미 죽은 사람이구나. 일상의 붕괴. 목욕탕 수건 냄새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뜨거운 물에 삶아낸 하얀 수건, 표백제와 섬유유연제가 섞인 그 냄새. 50년을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정순탕.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던 그 목욕탕의 주인이 바로 접니다. 76의 나이에도 그 냄새만 맡으면 25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빚을 내서 시작했던 그 작은 목욕탕. 남편이 떠나고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며 허리가 굽도록 때를 밀었던 그곳. 정순아, 오늘도 물 좋네. 언니, 이 등 좀 밀어줘봐. 손이 안 닿아서. 단골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40년을 다닌 분도 계셨고 30년을 다닌 분도 계셨습니다. 제 아이들이 자라는 걸 함께 지켜봐 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정순이 아들 대학 간다며. 장하네, 장애. 며느리 데려온다고. 어디 사는 애야? 그분들과 함께 웃고 울고 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 목욕탕도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관절에서 나는 소리, 삐걱삐걱. 마치 녹슨 문짝 같았습니다. 결국 3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두고 1층만 작은 슈퍼에 월세를 주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그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팍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기억은 구급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삑삑삑 삑삑삑. 차가운 들것에 실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끝인가? 이렇게 가는 건가?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가 어떻게 되십니까? 보호자.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냉대. 이틀째 되던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샘 일을 한 사람처럼, 아니면 귀찮은 전화를 받은 사람처럼. 괜찮냐고 물어서 괜찮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온대요? 900만 원이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치킨집 3군데가 다 적자고 빚도 있고. 900만 원은 제가 어떻게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200만 원만이라도.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요즘 병원들이 다 그래요. 과잉진료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약 먹고 조심하면 되지 않아요? 꼭 수술까지 해야 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 오빠, 빨리 끊어요. 우리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다니까. 비행기? 아, 어머니, 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거침없이.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과 연락이 닿으셨나요? 수술비 관련해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환자분, 이미 3일째인데요. 수술은 시급합니다. 언제라도 또 발작이 올 수 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통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봤습니다. 제주도 해변가, 샴페인 잔, 환한 웃음. 힐링 중 1박에 150만 원이지만 그만한 가치 있어요. 남편이 깜짝 이벤트 해줬어요.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어깨를 감싼 채 행복해 보였습니다. 900만 원은 없지만 1,500만 원은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못 내지만 제주도는 갈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배신의 확인과 퇴원 결심. 새벽 4시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꺼진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이고 차갑고 기계적인 소리였습니다. 제 인생이 저렇구나 생각했습니다. 50년을 목욕탕에서 허리 굽혀 일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다 익어 들어가고 습기 때문에 관절이 망가져도 참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 현우가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목욕탕 건물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작은 딸이 결혼할 때도 막내 아들이 사업한다고 할 때도 제가 가진 건 다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쓰러졌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니, 먹먹한 게 아니라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겨울 찬바람이 가슴속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에 새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마지막 날. 오션뷰 조식 뷔페 역시 럭셔리 호텔은 달라요. 사진 속엔 갓 구운 크루아상, 신선한 과일, 샴페인이 담긴 플루트 잔이 보였습니다. 저는 병원 죽을 먹고 있었는데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게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몸이 아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짐을 챙겼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가세요? 아직 퇴원 허가가 안 났는데요. 집에 가야죠. 하지만 수술을 안 하시면 알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간호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가족분들과 다시 상의해보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요. 입 밖으로 나온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가족. 집안 식구. 그런데 저한테 가족이 있기나 한가요? 가족은 이미 없어요.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임의 퇴원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섰을 때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 속보다는 따뜻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빈집으로 가야 할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그 빈집으로. 정순탕이요. 아, 그 목욕탕 있던데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가고
사들은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빈집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벽지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외로움의 냄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끝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테니,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을 테니,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누굴까요? 택배일까요? 아니면 아들이 혹시 마음을 바꿔서 온 걸까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숙이었습니다. 김해숙. 40년을 목욕탕에 다녔던 제 인생의 가장 오랜 친구였습니다. 해숙아. 아니, 왜 이래? 병원에 입원했다며? 왜 혼자 퇴원한 거야? 해숙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슈퍼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정순이 언니가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병원에 전화했더니 퇴원했다고 하잖아. 그래서 바로 달려왔지. 해숙이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안색이 왜 이래? 밥은 먹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놈은 뭐하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 그냥 있어. 내가 죽 끓여줄게. 해숙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참기름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소리들이, 그 냄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위해 누군가 움직여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자, 먹어. 따뜻한 호박죽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해숙아, 먹기나 해. 말은 나중에 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입 떴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을까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목욕탕에서 온갖 힘든 일을 겪어도 울지 않았는데. 정순아. 해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병원비 때문에 그런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00만 원이래. 스텐트 시술 비용이.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900? 그 정도면 현우가 못 낼 돈도 아닌데. 치킨집이 안 된대. 빚도 있고. 그래도 어머니 목숨이 달린 일인데.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하고 제주도 갔더라고. 1,500만 원짜리 호텔에서. 뭐? 해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제주도? 1,500? 핸드폰을 꺼내서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했다가 새빨개졌다가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자식들이. 해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순아,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건. 됐어, 해숙아. 제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이제 포기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뭐. 무슨 소리야?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넌 아직 76이야.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어. 그리고 해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아, 너 혹시 기억나? 45년 전 일. 45년 전. 무슨 일? 해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처음 목욕탕에 왔을 때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기억해. 선명하게. 해숙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목욕탕에 처음 왔을 때가 1980년이었어.
그때 난 남편을 따라 서울에 막 올라왔을 때였지. 강원도 탄광촌에서. 탄광촌. 그 단어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남편이 탄광에서 일하다가 다쳤거든. 그래서 서울 와서 병원 다니면서 나는 목욕탕 다녔지.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매일 울기만 했어.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탈의실에서 울고 있는데 내가 왔어. 수건 하나 들고. 기억이 났습니다. 흐릿하지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랬어. 언니, 울지 마요. 힘든 거 다 물에 씻어내고 가요. 여기선 다들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를 내 손에 쥐어줬어. 뭐를? 해숙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주머니였습니다. 이거. 주머니를 펼쳤을 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빨간 돌이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에 투명하면서도 붉은빛이 도는 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너 그때 말했어. 이게 행운의 돌이래. 강원도 탄광에서 나온 건데 내 남편이 캐다가 하나 주워서 너한테 줬대. 그걸 나한테 준 거야. 기억났습니다. 선명하게,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남편이 탄광에서 일하던 시절, 결혼 1년 차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흙투성이 손으로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예쁘지? 오늘 땅 파는데 나왔어. 빨갛게 빛나서 주워왔어. 빨간 돌이었습니다. 보석 아니야? 보석일 리가 있나? 그냥 예쁜 돌이지. 당신 주려고 가져왔어. 그 돌을 받아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햇빛에 비추면 루비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걸 해숙이 언니한테?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 보였나 봐. 내가 그랬어. 이거 행운의 돌이에요. 언니한테 행운이 오길 바라면서 드릴게요. 라고. 해숙이 그 돌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난 40년 동안 이걸 가지고 다녔어. 정말로 행운이 왔거든. 남편 병이 나았고 우리 형편도 나아졌고. 그래서 이 돌이 정말 행운의 돌인 줄 알았지. 해숙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정순아. 응? 이게 진짜 보석이야. 뭐? 레드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보석 중 하나.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유품 정리하다가 남편 일기장을 봤는데 거기 적혀 있더라고. 이 돌이 뭔지 궁금해서 몇 번 감정을 받으려 했다고. 근데 그때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알아서 못했다고.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감정을 받았어. 내가 지금 남편 일 이어받아서 감정평가사 일하잖아. 그래서 아는 보석 전문가한테 부탁했지. 그래서 뭐래? 해숙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순아, 이 돌 52억의 진실. 해숙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 돌 하나가 아니야.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순도의 레드 다이아몬드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적어도 3억은 넘어.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3억? 저 작은 돌멩이가. 근데 정순아, 문제는 그게 아니야. 해숙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 그 돌 남편한테 몇 개 받았어? 몇 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나? 아니 잠깐. 남편이 준 게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2개? 아니 3개? 아 맞다. 5개였어.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개? 응. 그때 남편이 한 달 동안 틈틈이 주워왔대. 예쁘다고. 그래서 모아뒀는데 그 나머지는 어디 있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집에 있어. 장롱 속에. 해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가자. 지금 당장. 왜 그래? 정순아. 해숙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만약 그 5개가 다 이 정도 품질이라면. 해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아, 넌 지금
얼마야? 15억. 아니, 돌의 상태에 따라서 20억도 넘을 수 있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0억? 그런데 정순아,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뭐가 더 있는데? 해숙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목욕탕 건물 말이야. 응. 그 건물이 서 있는 땅. 거기가 어딘지 알아? 우리 집. 정순아, 거기 재개발 구역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개발? 작년 말에 확정됐어. 나도 최근에 알았는데 내 땅이 그 구역에 딱 걸쳐 있어. 게다가 해숙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게다가 너희 땅이 그 구역에서 핵심 위치야. 도로랑 맞닿아 있고 평수도 꽤 돼. 내가 어제 급하게 감정 평가해봤는데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아, 내 땅. 해숙의 손가락이 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52억. 뭐? 52억이야. 현재 시세로.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20억, 땅이 52억. 해숙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정순아, 넌 지금 70억 넘게 가진 거야.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0억. 70억이요. 900만 원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난 제가 70억을 가지고 있다고요? 정순아, 정신 차려. 해숙이 제 뺨을 톡톡 쳤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야. 지금 당장 이거 확인해야 돼. 확인. 다이아몬드 나머지 4개. 그리고 땅 문서. 다 확인해야 해. 해숙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순아. 해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거 절대로 현우한테 알리면 안 돼. 왜? 너 아직도 몰라. 900만 원도 안 내주는 놈이 70억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특히 땅 문서 조심해. 내 인감증명서, 도장 다 숨겨놔. 알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해숙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부터 넌 병들고 가난한 할머니 연기를 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척. 알겠어? 응. 그래야 내가 살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천천히 장롱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오동나무 장롱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선물로 맞춰준 장롱이었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옛날 옷가지들 사이로 작은 헝겊 주머니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빨간 돌 4개가 나왔습니다. 해숙이 준 것과 똑같이 생긴, 아니 어쩌면 더 큰 듯한 빨간 돌들이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루비처럼, 피처럼, 아니 심장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정순아.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진짜야. 진짜 레드 다이아몬드야.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돌멩이들이 제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숙아. 응. 난 이걸로 뭘 해야 해? 해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살아야지. 병원 가서 수술부터 받고. 맞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탐욕의 폭주. 그날 밤 실수를 했습니다. 해숙이 돌아가고 혼자 집에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잘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이제 와서 묻는 건가요? 괜찮아. 다행이네요. 어머니, 그런데 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어머니, 인감증명서 어디 두셨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네. 제가 좀 필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냥 잠깐만 쓸게요. 해숙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인감증명서 조심해. 도장도. 무슨 일인데? 아, 그게 치킨집 관련해서 서류 때문에요. 보증일란에 어머니 이름 좀 올려야 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안 돼. 네. 안 된다고. 인감증명서는 못 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뭐 나쁜 짓 하려는 것도 아니고. 현우야. 네. 엄마 아프다. 지금 말할 기운도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땅을 알고 있는 걸까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 고양이 우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 뛰는 소리.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각. 누가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살금살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한밤중에 제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가 장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뭘 찾는 걸까요? 서랍 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가지를 들추는 소리, 종이 뒤적이는 소리.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여기 어딘가에. 무얼 찾는 걸까요? 며느리가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던 서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이아몬드는 이미 해숙이 가져갔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딱 문서였습니다. 며느리가 봉투를 열어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찾았어. 딱 문서. 아들이었습니다. 응, 52억 맞아. 재개발 구역이래. 부동산에서 확인했어. 52억. 그 숫자가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잠깐만. 더 찾아볼게. 며느리가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없네. 어머니가 어디 숨겨뒀나 봐. 전화기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선명하게. 괜찮아. 위조하면 돼. 위조? 응.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돈 좀 주면 해줘. 어차피 어머니 도장은 여기 있잖아.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래. 빨리 처리하자. 어머니 얼마 안 남으셨잖아. 심근경색 재발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더 빨리 정리되는 거고.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책상 서랍이었습니다. 제약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약통을 꺼냈습니다. 심장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약을 가져가면 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심근경색 재발하면 죽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각.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몸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제 자식이,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아? 왜 이 시간에? 해숙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해숙아. 살려줘. 응징과 새로운 시작. 해숙이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아. 해숙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왔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숙의 품에 안겨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다 들었어. 딱 문서 사진 찍고 약 가져가고. 해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약을, 내 심장약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약이 없다는 거야? 응. 해숙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 불러야 해. 약 없이 있으면 위험해. 안 돼. 제가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정순아, 넌 지금 증거를 잡아야 해.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증거? 걔네가 다시 올 거야. 분명히. 해숙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순아, 무슨 생각이야? 해숙아, 녹음할 수 있어. 녹음? 걔네들이 다시 왔을 때 하는 말을 다 녹음하는 거야. 해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해숙이 핸드폰을 여러 개 꺼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숨겨놓자. 녹음 켜두고 거실 곳곳에 핸드폰을 숨겼습니다. 책장 뒤, 화분 옆, 소파 밑. 그리고 정순아, 난 옆집에 숨어 있을게. 뭔 일 생기면 바로 들어올게. 응. 절대 무리하지 마. 알았지? 해숙이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슴이 가끔 조여왔습니다. 약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효자처럼.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으세요? 며느리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셨어야죠. 왜 혼자 계세요?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괜찮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왔어요. 거짓말. 그리고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들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땅 문서였습니다. 우리 집 문서.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 이게 지금 큰 돈이 된대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래요, 어머니. 50억도 넘는데요. 52억을 50억이라고 했습니다. 2억을 빼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파시는 게 어때요? 어머니 병원비도 내고 우리도 좀 도와주시고. 어머니,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이런 큰 건물 필요 없잖아요. 팔아서 작은 데로 옮기시고 나머지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며느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부동산에서도 바로 계약할 수 있대요. 서류를 보니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매도일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위조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세요. 아들이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받았습니다. 잠깐만. 왜요, 어머니? 약 좀 먹고. 일어나서 약장으로 갔습니다. 약통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약이.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 다 떨어졌나 봐요. 제가 나중에 사다 드릴게요. 일단 사인부터 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약이 없으면 난 괜찮아요, 어머니. 금방 사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프게. 어서요. 사인하세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희 언니 계세요? 해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해숙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옆집 사는 김혜숙이에요. 정희 언니랑 친한. 해숙이 탁자 위에 서류를 봤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매매 계약서. 며느리가 서류를 급히 가렸습니다. 저희 집안일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정희 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약은 드셨어요? 약이 없어서. 해숙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어머,
제가 마침 심장약 가지고 왔어요. 언니랑 같은 약 드시잖아요. 해숙이 약통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물 가져올게요. 해숙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빨리 사인하세요. 저 아줌마 가기 전에. 왜 그렇게 급해?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얼마 못 사실 거 아시잖아요. 심근경색 재발하면 끝이에요. 그 전에 우리한테 좀 남겨주세요. 해숙이 물을 들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금 들었는데요. 어머니가 얼마 못 산다고요? 며느리가 가로막았습니다. 아줌마, 나가주세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해숙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것도 집안일인가요? 핸드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얼마 안 남으셨잖아. 심근경색 재발하면 그럼 더 빨리 정리되는 거고.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에 전화하던 그 목소리.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해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제 새벽 여기 몰래 들어와서 한 통화 내용이에요. 다 녹음돼 있어요. 해숙이 다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지금 대화 녹음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핸드폰을. 이건 CCTV 영상이에요. 며느리분이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약 가져가는 거.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저건. 그리고 이 위조된 인감 도장. 해숙이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사문서 위조죠. 게다가 이게 노인 상대로 한 거니까 노인학대도 추가되고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고 약 숨긴 거. 해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심장병 환자한테서 약을 빼앗는 건 살인 미수예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해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 어머니가 아니야. 뭐라고요? 넌 이미 어제 날 죽였어. 약을 빼앗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제. 경찰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해숙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해숙아. 응? 난 뭘 잘못한 걸까? 해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이렇게 된 걸까? 정순아. 해숙이 저를 안았습니다. 넌 이제 자유야. 이제 내 인생 살아. 자유.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문서 위조, 사기, 살인미수 방조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는 노인학대,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속권도 박탈되었습니다. 땅은 팔았습니다. 52억. 다이아몬드도 팔았습니다. 18억. 70억의 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해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것. 그게 뭘까요? 생각했습니다. 오래, 깊이.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부산 바닷가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해숙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정순아, 진짜 후회 안 해? 해숙이 물었습니다. 70억 중에서 10억만 남기고 나머지 60억을 기부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목욕탕, 경로식당, 노인의료지원센터, 그리고 해숙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후회? 없어. 진심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있잖아, 혜수가. 응, 나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 남편 위해, 아이들 위해, 손님들 위해. 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더라. 뭐가? 지금은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아. 처음으로. 혜숙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 살아. 늦지 않았어. 76. 늦은 나이일까요? 아니, 아직 살 날이 남았습니다. 10년, 20년, 어쩌면 30년. 그 시간을 이제 제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정순탕 재개관 소식 들었어요. 언니 덕분에 할머니가 목욕탕 다니신대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무료 목욕탕, 정순탕. 옛날 단골 할머니들이 다시 모인다고 했습니다. 혜수가, 응, 고마워. 뭐가? 40년 전에 내가 준 그 돌. 그거 잘 간직해줘서. 혜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그건 내가 해야 할 말이야. 왜? 넌 나한테 행운을 줬어. 40년 전에도 지금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혜숙아, 우리 여기서 목욕탕 하나 차릴까? 혜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목욕탕? 응. 작은 거. 동네 할머니들 오실 수 있게. 혜숙이 웃었습니다. 너 정말 목욕탕이 좋구나. 응. 내 인생이었으니까.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그리고 다시 밀려가는 바닷물.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밀려왔다가 밀려가고 다시 밀려오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제가 선택합니다. 언제 밀려올지, 언제 밀려갈지. 정순아, 응, 넌 강했어. 정말 강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난 그냥 살았을 뿐이야. 그게 강한 거야. 혜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버려지고 배신당하고 죽을 뻔했는데도 살아남았잖아. 그것도 용서까지 하면서. 용서. 그 단어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 아들을 용서했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는 건 압니다. 혜수가, 응, 고맙다. 또 왜? 함께 있어줘서. 혜숙이 웃었습니다. 바보야. 난 40년 전부터 내 옆이었잖아. 맞습니다. 혜숙은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그리고 지금 행복한 이 순간에도.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하늘, 붉은 태양. 그리고 우리 둘. 정순아, 내일 뭐 할래? 혜숙이 물었습니다. 내일.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됩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시장 가서 장도 보고 저녁엔 요리해 먹자. 그래. 좋아.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소중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제 것인 일상.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발끝을 적셨습니다. 차갑지만 시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수가, 우리 오래오래 살자. 그럼 100살까지. 100살? 응. 그리고 매일 바다 보러 나와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웃음. 좋아. 그렇게 하자. 해가 졌습니다. 하늘이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정순아. 응. 넌 행복해? 행복.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응. 진심이었습니다. 나 지금 행복해. 혜숙이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나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별을 보며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느끼며 목욕탕 주인 할머니의 인생 이모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위한 게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